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5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중요 공지 하나를 미존 올인원 멤버십 플랫폼에 올려드렸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하반기 멤버십 플랜 및 후기 이벤트라는 안내 글인데요. 어느덧 제가 미존 멤버십을 운영한 지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존 올인원 멤버십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도 드리고요. 또 앞으로 하반기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이 도래가 했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멤버십을 운영할지 여기에 대한 계획도 나름대로 좀 정리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멤버분들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멤버십 이용 후기 작성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좀 욕심이 납니다. 미존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이제 미존 멤버십에 대해서 유료 멤버십에 대한 편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돈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함께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멤버분들은 어떤 성과를 거두고 계시고 또 미존 올인원 멤버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후기 작성을 좀 요청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총 24분께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아직까지 후기 작성 안 하신 멤버분들께서는 조금 시간을 내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미존 멤버십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 방문하셔서 여기에 올라가 있는 후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지, 과연 지금 현재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어떤 성과를 올리고 계신지,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신지 한 번쯤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셔도,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부끄럽긴 한데요. 이제 전업 유튜버가 된 지 한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제가 호텔 총지배인을 그만두고 이제 유튜버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지배인으로서의 생활도 굉장히 행복했고 만족스럽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고 또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적인 보상도 괜찮았습니다. 호텔 총지배인 봉급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입을 유튜브를 통해서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전업 유튜버로 전향을 해도 앞으로 행복한 인생에는 문제가 없겠다, 이런 계산을 나름대로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2022년에 베어마켓이 찾아왔고요. 클릭 수가 너무나 많이 줄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전 수준에 비해서는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제 새롭게 입성을 하셨고요. 그래서 광고 수입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든 그런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좀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다시 유튜브 그만두고 호텔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때마침 이제 미존 올인원 멤버십을 만들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유튜브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상태로 돌입을 한 거죠. 그래서 미존 멤버분들께는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런 걱정 없이 미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저한테 선물해 주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께서 미존 올인원 멤버십에 가입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7월 5일 준비된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가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요, 마켓의 폭은 그렇게 넓지 않았죠. 떨어진 종목의 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반 정도는 상승한 것 같고요, 반 정도는 떨어진 이러한 시장의 형태가 구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커다란 메가테크 기업들은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아마존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두 개의 기업,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형주 잠깐 보여드리죠. iShares Russell 2000 ETF IWM을 보시면요. 0.02%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소형주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AAII 멤버들의 설문조사를 보시면요. 2024년 7월 3일 기준으로 했을 때 투자자들의 41.7%는요. 6개월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26.1%만이 하락 추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뜨겁다. 이런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봐도 마찬가지죠. 아직은 중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이러한 현상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뜨겁게 되면요. 커다란 조정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조정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위기는요. 한순간에 바뀔 수는 있습니다. 카탈리스트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번 주 증시 하이라이트 금요일 날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쯤 되면 아침 8시 30분에요. 5월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코노미스트들은 한 달 동안 경제에 18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고요. 실업률은 4.0%로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치가 지나치게 높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낮게 되면요. 시장이 좀 심하게 요동칠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움직임 보시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06% 오히려 떨어졌고요. S&P 500은 플러스 0.51, 나스닥은 0.88% 비교적 좋은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에 상승 추세를 이끌었던 성장주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지 포인트가 플러스 16.08%로 가장 좋았고요. 블룸에너지 플러스 9.52, 플러그 파워 플러스 8.81, 파이버 플러스 8.08, 니오 플러스 7.51, 루시드 플러스 7.27, 펄솔라 플러스 6.63, 테슬라 플러스 6.54, 리오토 플러스 6.35, 벌팁 홀딩즈 플러스 6.16, 넥스트라 에너지 파트너즈 플러스 5.45, 엔비디아가 4.57% 급등하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수요일날 미국 증시를 이끈 것은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죠. 전기차 종목 그리고 청정에너지가 지배를 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S&P 500, 나스닥의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54,260까지 하락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DXYZ이 3.43% 하락했고요. 스냅이 마이너스 3.14, 추이 마이너스 3.10, ARKB,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아크인베스트의 ETF죠. 무려 2.28% 떨어지고 추가로 10%가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HPE가 마이너스 2.13, DJT가 마이너스 1.99, 텔라닥 마이너스 1.81, 유니티 소프트웨어 1.75, 마지막으로 STX, 시게이트 테크놀로지가 1.71%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2의 성적인데요. 두 종목을 빼고는 다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6.54% 급등했고요. 엔비디아가 4.57%. 따라서 수요일 증시는요. 이 두 종목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SMC도 만만치 않죠. 플러스 3.8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3.19, SMCI 플러스 1.17, 우버 플러스 0.89, 엑셀레스 테크놀로지 플러스 0.38,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0.32, 메타 플러스 0.09, 팔란티어 플러스 0.08, 아마존이 1.21% 떨어졌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 CEO, 회장님이죠. 제프 베조즈가 주식을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1.21% 하락한 경향이 있고요. 비트코인이 6% 떨어지면서 54,160에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최근에 제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모멘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수요일 날 테슬라를 다시 샀다,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잖아요. 7월 1일 날 60주를 샀고요. 그때 이제 매수 가격이 $209, 그리고 $211였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206를 넘어서면서 모멘텀이 박스권을 뚫고 나갔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보시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저도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사고 파는 거를 얘기 안 해야겠다. 괜히 긁어 부스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포스팅 보시면서 도움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주식을 계속해서 사고 파는지, 왜 이렇게 빈번하게 매매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게 오히려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저의 의견을 듣고 꼭 동의하셔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분들의 핵심을 좀 짚어드리면요. 예전에 제가 테슬라를 팔았을 때 가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1월 2일 날 작년이죠. 제가 214달러를 주고 테슬라를 팔았고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는 1월 달에 213달러를 주고 테슬라를 팔았습니다. 그 이후에요. 제가 180에 테슬라를 잠시 살 때가 있었죠. 그리고 170에 다시 팔았습니다. 이런 저의 매매 현황을 보시고 별 효과가 없었다. 그냥 정신만 없었지 사고 파는 아무런 보람이 없잖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제가 다시 산 가격이 209달러 그리고 211달러니까요. 사실상 많은 수익을 내지는 못했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제가 테슬라를 팔고 어떤 종목을 샀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11월 달에 제가 매수한 종목은요. SMCI입니다. 그때 그리고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SMCI가 너무나 모멘텀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팔아서라도 사고 싶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SMCI를 산 가격을 보시면요. 229달러 그리고 233달러입니다. 지금 현재 슈퍼마이크로의 주가는 무려 847달러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3배 반 이상 올라간 거죠. 따라서 이러한 매매는 굉장히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주식을 팔고 산 종목을 보시면요. 물론 이제 파가야 테크놀로지처럼 샀다 바로 판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을 보시면요. TSMC 같은 경우는 100달러에 매수를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82달러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TSMC의 주가는 80% 정도 올라가서 182를 찍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36입니다. 64% 올라갔죠. 따라서 테슬라를 판 돈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시간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종목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이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시간에 달려 있거든요. 워렌 버핏이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이유도 50년 넘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2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투자 자금은요, 엄청나게 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거든요. 제가 11월 달에 주식을 팔아서 그리고 1월 달에 테슬라의 주식을 팔아서 획득한 것은요, 투자 자금과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종목을 매수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수익을 올려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4848이라고 부르는 모멘텀 전략을 통해서 어떤 투자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계속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6월 한 달 동안 올린 수익률은요, 7.2%였고요. 지난 1년간은 투자 성과가 76.5%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올린 수익만 1년에 1억 9천만 원이거든요.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굉장한 성과를 거뒀잖아요. 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4848을 해도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계속해서 모멘텀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2022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떨어지는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을 만나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종목, 엔비디아를 들고 있다라고 해도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좋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올라가는 종목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진 종목을 계속해서 손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높은 성공률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뭐, 날고 기는 그런 투자자들도 사실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 주식이 올라갈 확률이요, 70%를 넘지 못하거든요. 월가에서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는 애널리스트 역시도 60%에서 70% 정도의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선택한 주식 중에 일부 종목이 올라가고 일부 종목이 떨어질 텐데, 올라갈 종목은 계속해서 몇 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떨어질 종목은요, 적시적소에
정도에서 이렇게 끊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멘텀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따라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떨어지다가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근데 이것은 결과론이고요. 끊임없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목을 만났을 때 이렇게 끊임없이 떨어지는 종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역시 모멘텀에 따라서 사고 팔고를 반복해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피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테슬라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한때는 이제 미주는 테슬라의 안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이건 오해십니다. 제가 8개의 미디어에 유료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기사는 아낌없이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버리는 기사가 없거든요. 따라서 한동안 정말 그 미주에 오시면 테슬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뉴스만 있었는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좋은 소식이 반복적으로 들려오고 있고요. 추세가 전환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부정적인 기사 하나가 있긴 했습니다. EU에서 테슬라를 포함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확정했다. 이런 뉴스가 들려왔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뉴스죠. 따라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새롭게 등장한 2개의 호재가 테슬라의 주가를 받쳐주고 있다. 오히려 좋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독일에서 테슬라의 베를린 공장 확장을 승인했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독일의 환경운동가 그리고 지역 단체들이요. 식수보호구역에 위치한 이 공장이 확장되면 지역의 물 공급이 위험해질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펼치면서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를 했잖아요. 뭐 방화도 하고 막 그랬죠. 하지만 이러한 역경을 이겨내고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있는 독일의 브란테부르크의 주의 환경당국이요. 이번에 테슬라의 공장 확장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장애물이 제거됐다. 악재가 없어졌다. 이건 우리가 보통 오버행이라고 부르거든요. 오버행 하나가 없어졌다. 따라서 앞으로 베를린 공장이 확장되면서 연간 100만 대의 규모로 2배로 이제 생산량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건강한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더 큰 뉴스인데요. 테슬라가 중국의 정부 구매 목록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중국의 지방 정부가요. 서비스 차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기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목록에 테슬라의 베스트셀러 모델 Y가 포함되었다고 중국의 공식 미디어인 더 페이퍼가 목요일에 보도했습니다. 테슬라 차량이요. 중국에서 정부 구매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더 페이퍼가 덧붙였고요. 중국의 동부에 있는 장수성 정부는요. 6일 정부 성명을 통해서 당, 정부, 공공기관이 서비스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되어 있는 신에너지 차량 조달 목록에 배치된 56개의 자동차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테슬라가 포함된 거죠.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 Y 그리고 볼보 자동차의 XC40를 제외하면요. 나머지 54대는 모두 중국 브랜드의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외국 브랜드는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실상 볼보 자동차는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지리홀딩 그룹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사실상 외국 기업 중에는 테슬라만 선정이 됐다. 이제 중국의 관료들, 중국의 당이라든지 정부, 공공기관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몰 수 있는 유일한 외제차는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 Y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얼마 전만 해도요. 테슬라의 차량은 중국 내 일부 정부 및 군시설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한은 지난 4월 달에 중국 최고 자동차 산업협회로부터 중국 내 테슬라 차량의 데이터 수집이 규정을 준수한다. 이런 보증을 받은 다음에 해제가 됐고요. 하지만 테슬라의 중국 내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해외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관세 문제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중국 내 경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테슬라의 상반기 중국산 차량 인도량은요. 2023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 9%나 감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요. 4월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리창 총리를 만나기 위해서 중국을 깜짝 방문했죠. 그때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최근에 발표가 되고 있죠. 왜냐면요. 그 이후에 중국은요. 기술 경쟁을 둘러싼 미국과의 지속적인 긴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국의 데이터 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완전자율 주행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계획인 테슬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점점 더 중국 정부가요. 테슬라에 대해서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의 분위기도 좋고요. 조금씩 중국 시장에서도 이미지가 회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조금씩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에는요, 간단한 기사 하나를 읽어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테슬라 2분기의 어닝 전망도 아울러서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향후 2주 동안 하락했다가 이후 2주 동안 상승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라고 시작합니다. 이 얘기가 뭔지 한번 봐야겠죠. 테슬라는 7월 23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최근 몇 년간 실적 발표 전 2주 동안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닝 발표 이후에 2주 동안 반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패턴은 아래 차트에 설명이 되어 있으며 2021년 S&P 500에 편입된 이후에 주가를 보여준다. 따라서 12분기의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는요,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과거 3년간, 그러니까 12분기죠. 12분기의 어닝 실적을 발표하기 2주 전의 가격하고요. 그리고 2주 후의 주가를 비교하는 겁니다. 따라서 2주 전의 주가에서 2주 후의 주가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올라가거나 떨어졌는가, 이거를 이제 평균을 내보는데요. 평균치가 지금 10% 올라간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12번의 분기 중에 3번을 제외하면요, 대부분이 주가가 상승을 했죠. 따라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역사가 반복된다면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2주 전이잖아요. 따라서 지금부터 앞으로 한 달 동안 올라갈 확률은 75%다. 이렇게 역사적인 통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12번의 실적 발표 주기 동안 테슬라의 주가는요, 실적 발표 이후의 2주 동안 평균적으로 그 전의 2주에 비해서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위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정리해주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실적 발표 이후의 2주 동안 주가는 평균 6.7% 상승을 했고요. 어닝 발표 전의 2주 동안은 마이너스 2.9%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아래로 2.9% 떨어졌다가 반등을 6.7% 했기 때문에 합이 1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는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환산하면 그 차이는 엄청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보신 그래프는요,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된 이후 기간, 즉 12분기에만 집중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수천 개의 뮤추얼 펀드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이 지수에 속한 기업의 수익 기대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여기 나와 있는 수익 기대 관리가 뭐냐면요,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투자자들의 기대를 낮춰서요, 실적에 대한 반응이 더 긍정적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 경영진의 트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분석 회사인 마크로 마이크로의 분석에 따르면요, 2024년 1분기 S&P 500 기업 중에 77.2%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따라서 너무나 높죠? 이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치를 상회하는 비율은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반에도요, 500대 기업 중에 전망치를 상회했던 비율은 평균적으로 65%에 불과했는데요. 이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기업들의 경영진이요, 일부러 좀 어닝의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닝에 대한 미스보다는 이 빚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서 주가의 상승을 도모하는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는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하고 마이너스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기업은 피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성이 높은 변칙적인 투자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투자를 PEAD라고 부르는데요. Post Earnings Announcement Drift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어닝 실적을 전망을 일부러 줄이면서 이 빚을 발생을 드릴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면서 투자한다.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파는 이러한 단기 매매 전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2분기 어닝 전망을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저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보로 판단을 했을 때요, 7월 23일 날 발표되는 테슬라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2024년 2분기 배송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테슬라는 2024년 2분기에 44만 3,956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애널리스트의 예상치 43만 9천 대에 비해서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초과 달성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배송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도 이 어닝의 전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생산됐습니다. 테슬라는요, 2024년 2분기에 41만 831대의 차량을 생산했는데요. 판매 대수는 거의 44만 4천 대잖아요. 따라서 그 차이가 너무나 크죠.
자, 이렇게 판매 대수 대비 현저히 적은 수의 차량을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차량을 인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비용 관리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매출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문제는요, 비용은 절감됐죠. 왜냐면 판매 대수보다 생산 대수가 훨씬 적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용에 대한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너지 저장 성장이 세 번째 이유인데요. 테슬라는 2024년 2분기에 9.4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저장 제품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지금까지 분기별 실적 중에 최고치입니다. 작년 대비 100% 성장을 했잖아요. 따라서 에너지 저장 사업에 굉장히 좋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전체 수익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제가 시장 반응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닝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배송 보고서 발표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는 20%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상승 추세가 계속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투자자들이 2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과매수 상태입니다. RSI 지수가 너무나 높거든요. 따라서 기술적인 조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8일 자율주행 이벤트를 앞두고 이 커다란 분위기의 모멘텀이 깨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인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산 거죠. 자, 다음은 애널리스트의 기대치인데요. 애널리스트들은 2024년 2분기 EPS를 0.91달러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6개월 전하고 비교하면 무려 19.9%나 하향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전망치가 20% 떨어졌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굉장히 시장의 기대감이 낮은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예상치를 초과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읽어봤던 기사에 따르면요, 지난 12번의 실적 발표 주기 동안 실적 발표 후 2주 동안 테슬라의 주가는 평균적으로 6.7% 상승했죠. 따라서 역사적 통계를 보더라도 이번에 어닝 결과 발표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RSI 지수가요, 거의 최고치입니다. 지금 현재 RSI가 84.13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이 지수는 70을 넘어가면 과매수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너무나 과매수돼 있다. 그 얘기는 조만간 기술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과거 1년 동안 이렇게 84를 찍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최근에 이 테슬라 주식의 분위기는 최절정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테슬라의 1년 주가 차트를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테슬라는요, 전고점이었던 206을 돌파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200일 이평선을 뚫고 나가면서 굉장히 멋진 모멘텀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요, 이렇다 할 저항선이 보이지가 않죠. 따라서 다음 저항선은요, 전고점이었던 263에서 265 사이가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꾸준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기술적인 지표에 관련된 글이고요. 자,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상반기는 너무나 좋았는데 이런 추세가 과연 하반기에도 이어질지 너무나 기대도 되고 또 걱정도 되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투자자가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좋은지 팁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글입니다. 자, S&P 500의 상반기를 통해서 하반기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자, 포인트는, 지금 중요한 부분은요, 사람에 따라서 의견은 모두 다를 수 있다. 지금 전문가 사이에서도요, 의견이 분분한데 옳은지 그른지는 시장이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행히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은요, 결국 차트에서 알아볼 수 있는 추세 그리고 패턴으로 결정이 된다. 따라서 추세가 어떤지 패턴이 어떤지 이걸 살펴보면요, 하반기의 주식시장 이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아래는요,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면밀하게 주시해야 되는 4가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성공적인 상승 패턴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주가 차트를 보면요, 우리가 패턴이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컵앤핸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야, 이런 파 차트가 발견됐을 때 얼마나 성공 확률이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전반기의 성공적인 차트 패턴 수를 보시면요, 강세는 7개, 근데 약세는요, 빵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면 바로바로 매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아래의 차트는 2023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S&P 500의 상승 패턴 7개 중 5개가 2024년에 달성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엄청나게 많은 상승의 패턴이 발견이 되고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한 강세 패턴이 작동을 멈추고 그리고 약세 패턴이 실제로 시작될 때까지 지수의 기술적 구도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상승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나는가 이게 중요하다. 하반기에 주가가 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락 패턴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7번의 성공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삼각형이죠. 이거는 만약에 위로가 있으면 헤드 앤 숄더라고 부르잖아요. 따라서 역 헤드 앤 숄더를 얘기합니다. 머리가 밑에 내려가 있고 그리고 어깨가 위에 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삼각형이 뒤집혔을 때는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컵 앤 핸들입니다. 컵 앤 핸들이 계속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왜냐하면 정고점이 돌파가 되는 게 바로 컵 앤 핸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역삼각형이 하나 더 오는데 이번에는 약간 중기적인 입장을 봤을 때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도 역삼각형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역 헤드 앤 숄더가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도 컵 앤 핸들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컵 앤 핸들이 발견이 되면요. 정고점이 돌파가 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를 보시면요. 다섯 번째 역시도 컵 앤 핸들인 것 같고요. 여섯 번째도 컵 앤 핸들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를 보시면요. 조금 기간을 넓혀서 역삼각형이 나오죠. 역 헤드 앤 숄더가 다시 한번 발표가 된다. 자,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패턴이 발견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패턴이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요. 시장의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2024년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한 날은 테크 섹터가 부진했던 거래 섹션에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2분기 시작 이후에는요. 테크 섹터가 지수에서 최악인 섹터였던 적이 10번이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S&P 500은 7번 플러스 폭을 기록했다. 자, 이 얘기를 보시면요. 지금 이 10일의 거래일이 나오잖아요. 이 10일의 거래일에서 10가지의 섹터 중에 가장 좋지 않은 부진했던 섹터가 바로 테크놀로지인데요. 자, 이렇게 테크주가 달리지 못했을 때는 다른 데서 힘을 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켓 폭을 보시면요.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3번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 50%가 넘습니다. 따라서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올라간 종목이 더 많았던 날이 7번이었고요. 마켓 폭이 접었던 것은 3번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테크주가 떨어질 때 다른 종목들이 받쳐준다면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낮은 양방향 변동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첫 6개월 동안 1% 이상 상승했던 날이요. 15번이 있었고요. 1% 이상 하락한 것은 7번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심하게 올라가거나 심하게 떨어진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굉장히 고요한 시장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한다면 2023년의 상반기 같은 경우는요. S&P 500 지수가 26번이나 1% 이상 상승을 했고요. 16번이나 1%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베어마켓에는 어땠냐면요. 1% 이상 올라간 게 30번이나 되고요. 1% 이상 떨어진 것은 37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자주 발견되면요. 그거는 주가에 좋지가 않다. 따라서 변동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주가는 달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이렇게 좀 고유한 시장이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성공적인 마감입니다. 성공적인 마감은 뭐냐면요. 증시가 끝날 때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나는가 아니면 떨어지면서 마감되는가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S&P 500 지수는 월요일까지 77, 125, 125일의 거래일 동안 77일 동안 장중 중간점 이상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승률이 62%인데요. 뭐 엄청나게 높은 수치는 아니죠. 하지만 이 수치는 극단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3월 1일부터 4월 19일 기간 동안 S&P 500이 중간점 이상으로 마감을 횟수가 41%에 불과했던 기간을 포함한다.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62%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기간 이후에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요. 70%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승률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지게 되면요. 아무래도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발견될 수 없죠. 대형 기관들이요.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추가 매수를 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래일 내내 계속 매수세가 발견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끝나는 거죠. 따라서 강한 마감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이러한 현상이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면 결국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된다. 모멘텀이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미국 증시가 여기까지 온 데는요. 많은 다른
요인들이 있겠죠. 하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네 가지의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계속 작동한다면 하반기에도 전반기처럼 좋은 추세가 발견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네 가지를 계속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주가 차트를 봤을 때 상승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는가 아니면 하락 패턴이 나오는가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시장의 로테이션, 테크주가 매일매일 오를 순 없잖아요. 근데 테크주가 떨어질 때 과연 다른 분야에서 힘을 내는 섹터 그리고 종목이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변동성인데요. 이 변동성은 빅스 지수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공포 지수 가지고 과연 이 공포 지수가 급등하는 시기가 다가오는가 이 부분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성공적인 마감이죠. 매일매일 주가 차트를 보면서요. 과연 마감 시에 올라가면서 끝나는지 아니면 중간에 이제 정점을 찍고 떨어지면서 마감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월 5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주말 여러분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만들어 가시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미준 올인원 멤버십 오셔서 기존 멤버분들께서는 후기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멤버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기존 멤버분들께서 올려주신 후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나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한 번쯤 가입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많은 정보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